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결국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한 전당원 투표 실무 준비에 이제 착수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조만간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그 안을 정해서 지금 투표에 붙이는 건지.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준연동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병립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 병립형으로 할 것인지 이런 안을 갖고 당원 투표에 붙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민주당 지도부가 과연 제대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제, 비례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들이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왜 당원들이 결정하도록 당원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합니까? 지도부가 왜 있습니까? 저러한 이견이 있으면은 지도부가 당원, 국민들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를 개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걸 결심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준연동형으로 하는 것보다 병립형으로 해야 이재명 당대표나 친명 세력에서 자기네들 사람들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집어넣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당선시킬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부분이 내 사람 더 많이 챙기고 우리 쪽 편 더 많은 의석 확보하는데 그것을 결정의 중요한 잣대로 삼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시점도 되게 많이 늦어졌잖아요. 네. 이제 선거가 이제 67, 8일 이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국민들은 어떠한 제도로 비례대표를 뽑아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민주당이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과거에도 이렇게 좀 어려운 결정을 앞에 두고는 당원 투표에 이제 붙인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거 데자비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게 만에 하나 이제 병립형으로 갈 경우에 그러면은 그동안 했었던 이재명 대표의 약속 다 어디로 간 건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소탐대실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지금 상황 보고 계십니까? 네,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당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놓고 우리가 거꾸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민주당의 지도부가 당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이 된 거라든가 너무 늦게 선거제를 결정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이 일부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개파 이익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민주당이 이제 몇 차례 전당원 투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선거제 바꾸고 난 다음에 위성정당 만들 건지 말 건지도 전당원 투표에 붙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후폭풍이 상당히 있었다고 하는 걸 당원들이 모를 리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건 정당이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당원들의 의사를 묻고 결정하는 그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그 선택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그때는 그거에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게 결과적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면 당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설명하거나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들을 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선택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지도부가 당원들이 충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유인하거나 설명하거나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 책임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선거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당원들끼리만 막 얘기하는 과정이 아니고 지도부가 구체적으로 선거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되고요. 첫째로. 둘째로 각 선거제에 대한 장단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당원들끼리 충분히 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부여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과정을 충분히 제공하고 난 다음에 당원들이 그 수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당원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동안의 연동형 비례제를 정면으로 거스르거나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건 민주당이 전체가 다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이라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될 건 물론이고요. 그건 선거 결과라 아마 말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단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당원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심하고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역풍이나 후폭풍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하고 좀 전략적 선택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당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거라고 제가 표현한 적도 없고 그러한 것을 당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과연 적절하냐 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네.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당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거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그걸 두번 세 번 전당원 얘기하시면 투표에다가 붙이는 것에 대해서 당원들한테 의사를 묻는 행위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마치 잘못된 선택을 항상 할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할 것처럼 전제를 하고 이건 잘못된 절차입니다라고 묻는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 당 후보를 낼까요 말까요? 이거는 자기네 당에서 결정하면 돼요. 예. 그런 것들은 당원들의 의견 물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거법 개정이잖아요. 그걸 당원들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생각하는 그런 선거제도랑은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해 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은 다 지도부가 결단을 통해서 빨리 결정했었어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질질 끈 이재명 당대표 지도부의 리더십과 정치력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 이제 공천 그 경쟁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일단 비명계들이 이탈을 하고 나서 네. 친명 대 친문 그 대결 구도로 지금 좀 더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갈등도 이제 새롭게 좀 표출이 되고 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 네.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 문제 등등 해서 뭐 친문들이 이제 반발하는 것도 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제 출마에 반대하는 그 목소리를 추미애 전 장관이 또 내기도 하고요. 굉장히 하여튼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전보다는 그렇게 크게 공천의 갈등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정말 반발하고 집단적으로 망해하고 당사 쫓아가고 막 폭력적인 행위도 나타나고요. 정말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은 조금 좀 낮은 수준의 반발이 아니냐라는 좀 네.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원하는 공천은 친명 사람들 많이 공천하겠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고 또한 비명계 의원들이 있는 곳에 자객 공천이라고 친명계 후보자들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또한 친문 세력도 좀 배제하려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에서 이렇게 타겟형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천 갈등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낙천자, 공천 출마자 발표하게 될 텐데 그때쯤에 실질적으로 낙천하는 사람들이 반발의 강도는 점점 세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586 뭐 운동권 인사들 뭐 퇴출 막 이러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민주당의 그런 운동권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 측으로서는 좀 불편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천받고 다시 뺏지다는 것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좀 심한 것 같고요.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여러 복잡해요. 예. 이재명 당대표 측은 좀 이렇게 복당을 원하는 그런 모양새고 또한 다른 쪽에서는 아니 그렇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과 친명 세력을 비판하고 뭐 공격을 했는데 어떠한 반성 없이 총선 불출마라는 약속 없이 받아들이는 게 맞느냐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런 식의 대립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될 이재명 당대표는 어떠한 입장도 내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2월 15일 이후에 공천 갈등으로 더 확대 재생산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당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86 운동권
인위적으로 뭐 척결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 본인 스스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미 밝혔잖아요. 이명박 공관위원장도 상대 후보에 대한 경쟁 후보 비난하거나 이런 행위 용인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이렇게 발언하거나 이랬을 때는 불이익이 올 것이야 라는 생각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땐 단호하게 기본 원칙을 제시했으면은 그런 행위를 반복해서 할 경우에는 당에 이건 지도부나 아니면 공관위 차원에서 엄중 문책을 하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를 구체적 행위로 보여줘야 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8.19 운동권 척결하는 거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하면 한동훈 위원장 말 따라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물론 심판받았고 거기에 따른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에서 비껴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지만 만약에 거기 그 프레임에 휘말리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 전략적 판단을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해찬 대표 시절에 시스템 공천 만든다, 정착시켰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해서 그 경쟁에서 탈락하면 거기에 따른 수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당에 세세하게 절차들이 다 규정돼 있어요.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누굴 배제하거나 이럴 때 나타나는 분당 사태나 이런 것들을 민주당은 충분히 겪었잖아요. 그거 막겠다고 만든 게 시스템 공천인데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제대로 준비하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의 시선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말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묘한 지점입니다. 네. 예, 이 친명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도 친문,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른바 운동권 그렇죠. 세대 의원들 같은 지점인데 이런 말씀 하나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이 이념이나 이런 걸 지향하는 정당은 물론 모든 정당이 이념이나 이런 것들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예, 이렇게 8.6 운동권이 물러나야 된다. 여기에 만약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당이 시끄러워지면은요. 진짜 민주당은 그런 당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향해야 할 거는 지금은 실력과 실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에 있었다 하더라도 실력 있는 사람은 계속 국회의원으로서 있어야 하고요. 아무리 친명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출마하고 이러는데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제가 봐도 실력 없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의원들은 경쟁을 통해서 이번에 져야죠. 물러나야죠.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보여줘야 한다. 거창한 공약 막 허언으로 쏟아내는 거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국민한테 선택받을 후보들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평가 하위 20%에 든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미 통보하고 있다, 이런 그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아직은 통보하지 않고 있다 얘기합니다만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통보를 받은 의원들 지금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면은 한 30명 넘는 것 같죠. 그 의원들의 어떤 분들이 포함될 것인지 특히 이건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만 유승희 전 의원이 대표적인 친명계였고 네. 최고위원까지 지냈던 분이었는데 탈당을 했어요. 제3지대로 가겠다고 이제 탈당을 했는데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이탈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십니까? 조만간?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왜 내가 하위 20%에 들어갔어? 라고 하는 것을 항변을 했을 때 네. 설명을 잘 안 해줘요. 예. 각 당에서.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20%에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컷오프 대상입니다. 이것만 통보해 주거든요. 그러면 의원이 아니 왜 내가 20%에 들어갔는지 근거 서류를 보여달라. 안 보여줘요. 네. 그러면 납득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법정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정치권에서는 효과가 발휘하지 못하지만 형식적으로 본인들이 억울하다는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법적인 또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 소용이 없다라는 거 아는 분들은 난 억울해, 나 정치하고 싶어. 그렇다면 탈당을 해서 유승희 전 의원처럼 제3세력 아니면 이낙연 신당 이런 쪽에 가가지고 나 올해 총선 때 출마할 거야 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15일 이후에 낙천자들이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고 또한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결정이 판단이 되는 순간 많은 의원들이 출마하고 싶어 한다면 제3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뭐 하위 20% 말씀을 하셨는데 약 한 3주 전에 그 리스트가 한 5개의 버전으로 해가지고 막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네, 뭐 확인된 건 아니겠습니까? 네, 흉흉한 네. 소문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마 의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 그런 의원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이탈을 좀 시도하는 그런 분들, 이런 의원들 사이에 친문 의원들, 이른바 86세대 의원이라는 분들도 포함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개파적 이익으로 모든 걸 다 해석을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유승희 전 의원이 친명이었다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정치에서 무슨 개라는 게 얼마나 덧없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진짜 친명계라고, 정말 진짜 친명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당 자격심사위 또 못 거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민주당이 그만큼 공정하게 경선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앞서도 시스템 공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떤 룰을 정해가지고 그 룰을 얼마나 다른 사람이 거부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느냐, 이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걸 수용하면 그 룰에 따라서 일단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작동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생길 거예요. 반발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 한 100가지는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튕겨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튕겨나갈 때 그 사람들이 나는 그때 비명계였기 때문에 난 이렇게 안 된 거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난 친문계였어, 뭐 아니면 나는 친명계였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그거의 얘기가 제대로 들려지지 않을 만큼의 정말 확실히 승복할 만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당에서 그만큼 관리할 능력이 있느냐, 이게 저는 선거의 승패라고 생각해요. 총선 같은 경우에 지역구에서 승패가 나는 거잖아요. 물론 바람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선 민주당이 그런 관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앞으로 앞서 이제 장수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계속 이런 논리들을 될 거라고 봐요. 국민의힘도 똑같은 현상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당이 너무 휩쓸려 가서는 오히려 선거를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뭐 어느 정도 이제 봉합 수순으로 그렇죠. 들어가고 나서 그러면 이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쪽으로 이제 관심이 좀 더 모아지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거듭해서 본인이 공천을 챙기겠다. 네. 본인이 주도하는 공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 공천이라고 합니다만, 그 안을 이제 들여다 보면은 뭐 당 기여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배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건 이제 전에도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그게 정성평가여서 본인의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거여서 이것을 이 비대위원장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이제 같이 이제 채점을 하게 된단 말이죠. 윤재혁 원내대표도 아마 이제 그 네, 평가조로 들어갈 것이고, 공관위원장도 뭐 들어갈 것이고 합니다만, 자 이런 거를 두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 대표격인 사람이 깊숙이 들어가서 직접 채점을 매기는 경우가 있었는가? 뭐 기억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과거에?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 당 기여도 점수가 15점이거든요. 그럼 15점이면 공천을 결정할 수 있는 점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당대표가 원하는 사람을 공천 줄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당대표들은 이런 식으로 하죠. 그냥 공관위원장 자기 사람 심어놓고 또 공관위 부위원장에 사무총장을 넣으면 네. 사무총장이 실무를 다 하잖아요. 예. 그럼 사무총장이나 공관위원장이나 아니면 다른 공관위원을 통해서 좀 내가 이런 사람들 좀 신경 쓰고 있으니까 좀 잘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다 그래왔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당대표가 내가 직접 챙길 거야, 이기는 공천 해야지,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판단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직접 점수를 줘서 공천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서 솔직히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라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 보는 거라서 예. 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이전에는 그냥 암묵적으로 전화해가지고 김 총장 이 사람 좀 챙겨줘 이것을 없애버리고 제도적으로 저렇게 만든 것이 좀 더 선진화된 공천 시스템으로 변한지 솔직히 잘 판단을 못하겠는데 상당히 이례적이고 처음 보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뜻대로 이번 공천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공천 주도하겠다 이 말을 관철시킬 거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물론 뭐 용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친윤이라든가 네.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여당 내 역학구도, 네. 당 안팎의 역학구도가 여러 가지로 뭐 그 상호작용이 있겠습니다만 한 비대위원장이 의지를 관철할 것이다. 상당히 권력이 세진 당대표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어떤 표현했냐면 그러면 최근에 갈등 봉합 이후에 좀 달라진 풍경입니까 이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공천과 관련해서는 주도권을 행사하게 됐다, 앞으로도 행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밖에 없고요. 이전에 2000년대쯤에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 이후에 네. 정말 저렇게 공천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당대표 격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공천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주도하게 될 때 유권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뭐 용산발 여러 가지 뭐 검찰 출신이라든가 용산 참모 출신들이 여기저기 자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한데 이제 거기에 선을 긋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차별화된 공천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에는 윤 대통령과 뜻이 똑같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맥락이 통하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쪽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단언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동안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취했던 태도나 입장을 보면 그리고 또 인천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한 번도 대통령실 의견하고 뭐 거스르거나 아니면 정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국민들의 인식하고 그다음에 정치에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 그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제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나는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착각. 검사들이 주로 이런 생각들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민주주의는 내가 정의롭고 공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 개인은 원래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2명 합의제 기구인데 2명 임명해놓고 마음대로 하게 한다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여당 6명 만들고 야당 1명 만들어 놓고 합의제 기구인데 이것도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일 처리하거나 이런 방식도 똑같은 사고방식이라고 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도 나는 공정해. 나는 그 어떤 거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나는 심사할 수 있어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공관위가 그러면 공관위원장하고 한두 명에서 다 만약에 공천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을 여러 명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텐데 지금 당 대표가 원내대표 둘이 들어가서 당 기여도 우리가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비민주적일 뿐더러 나중에 가서 사천 논란이나 또 용산발 공천이란 논란을 더 시끄럽게 만드는 분란의 씨앗을 만드는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담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지금 제기된 이슈가 유승민 전 의원이 당에 잔류하기로 한 것.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도부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윤석열 대통령을 좀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좀 감정이 좋지 않다?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득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중도층을 견인하고 우리가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승민 전 대표 특정 지역에 공천도 주고 선대에서 활용합시다 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승민 좀 곤란한데 이러시면 그거를 설득할 수 있는 예. 능력과 의지가 있을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줄다리기가 좀 있겠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